많이 졸리시죠? 2부는 조금 빨리 하고 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2부는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1부는 이론이라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2부는 조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실험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럼 그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닥치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실험은 다 단축 실험인데 제가 다루는 문제는 다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복잡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이 이제 균일한 하중이 아니라 가변 하중일 때 어떻게 할까? 그 두 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필요 해석하는 과정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주요 사항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중을 가장 간단한 하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텐션, 인장과 이제 그 토션이 작용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복잡해지죠.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매트릭스로 주어지죠. 그죠? 3x3, 그러니까 3x3 행렬로 주어지고 우리가 주억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이제 주억력이 생기죠.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할 때 해석을 할 때는 그 이런 억력 요소나 주억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등가억력이라는 걸 써요. 본미시스라든지 뭐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든지 하는 것도 다 등가억력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축 시험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비료 해석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등가억력은 첫째는 이게 그러니까 인장인지 압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근데 그 피로라는 것 자체가 인장 압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인이 중요한데 그 사인이 없죠. 등가억력은 항상 양수거든요. 그다음에 디렉션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랙이 점프하는 게 크랙이 그로스하는 거는 그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디렉션이 없기 때문에 등가억력을 사용하면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엔지니어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재료의 항복과 피로 파괴는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타디가 그러니까 정적 해석하셔서 억력이 딱 높은 점을 잡으셨으면 이 부분에서 풀어주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스타디가 애널리시스를 하셔가지고 그죠? 정적 해석을 하셔가지고 억력이 뭐 본미시스거나 뭐든지 하여튼 가장 높은 점을 딱 찾으셔서 부서지면 여기가 부서지구나 생각하시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등가억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인장과 이제 토션이 같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임의적으로 문제를 좀 바꿨어요. 문제를 바꿔서 인장 억력과 전단 억력이 B가 한 루트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도가 서로 하중의 페이즈가 약 90도 정도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장은 이렇게 변하고요. 전단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인 웨이브로 변하죠. 그죠? 그렇게 변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본미시스 스트레스라는 걸 구해보면, 그죠? 등가 억력을 구해보면 그 억력은 일정하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돌면서 회전하니까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등가 억력을 사용하게 되면 사이클이 없어요. 항상 일정한 하중이 들어오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등가 억력이 항상 일정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느냐? 실제는 일어나죠. 뭐가 바뀌느냐면 이 등가 억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 억력 방향이 바뀝니다. 주 억력 방향, 프린시펄 디렉션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하면 그 부분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보고 그 주억력이 얼만큼 바뀌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그 최대 주억력이 얼만큼 바뀌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만 이제 필요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억력은 3차원 억력인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문제를 좀 더 간단화시킬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균열은 항상 표면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표면에 제가 표면에 텐젠트한 접선면을 제가 XY 코디네이트로 잡고, 그죠? 그 표면의 수직인변을 G 코디네이트로 잡으면, 그죠? 그럼 스트레스가 G 방향으로는 0이죠. 시그마 GG가 0입니다. 그죠? 시그마 GG가 0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시펄 디렉션도 그 방향으로 0이기 때문에 시그마 3가 0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표면에서는
플레인 스트레스 컨디션이 돼서 스트레스가 이게 주 응력이 두 개만 존재해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만 존재합니다. 시그마 3는 존재하지만 지루해요. 그걸 유념하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간단화시켜서 시그마 3는 고려하지 말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만 고려합니다. 그러면 단축인 경우에 인장 압축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시그마 1은 계속 변하죠. 시그마 2는 지로고 시그마 3도 지로죠. 그죠? 그런 경우가 단축이고, 비례 다축이라는 것은 시그마 1, 시그마 2가 다 변하는데, 그죠? 그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모아서 그리죠. 모아서 그려보시면, 단축은 시그마 2가 0이고, 시그마 1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의 반경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데, 이제 실제 구조물에서는 스트레스가 응력이 이제 요 축방향으로만 작용하는 단축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 다축은 시그마 1, 시그마 2가 0이 아닌데, 그죠? 0이 아니죠. 그죠? 시그마 3는 0이고, 그죠? 0이 아닌데, 요 S1, S2가 바뀌는 율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주축이 항상 일정해요. 크기만, 주응력의 크기만 바뀌고 주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앵글이, P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각도가 상수고. 그러면 다축이라는 것,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각도가 계속 변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다축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 없죠. 그냥 실험에서 썼던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죠? 다축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그냥 쉽게 그냥 등가응력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례 다축인 경우에는 이제 등가응력을 쓰셔도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등가응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좀 보면서 어떤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다이나믹 스트레스 히스토리가, 동적 응력 히스토리가 들어오는 경우에 제가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양축성이라 그래서 이제 S2와 S1의 비율을 제가 이 수평축으로 놓고 S1을 수직축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이 응력이 막 변할 때 그 각 변할 점마다 그 비율을 계산하고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점을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계속 찍어서 이제 점을 찍어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점에서 제가 또 주응력 방향, 주축이죠. 그죠? 주축의 방향을 각도가 이제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 변하죠. 그 각 각도와 또 S1에 대해서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죠?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실제로 피로 해석이 그 응력의 가변성 영향, 응력의 진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 작은 응력들은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지금 S1이 작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실제로 어떤 값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피로 파괴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고 이 부분이 이제 피로 파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늘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각도를 보셔도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약 한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는데 집중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례 다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1, S2가 다 변하는데 어떤 비례를 가지고 변하고 주축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축이 좀 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응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경우를 비례 다축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정말 3차원 응력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가 돼요. 어떤 경향성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단축이 있고 비례 다축이 있고 일반적인 다축이 있고, 그렇게 세 개의 경우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표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경우는 없고 그 세 가지 경우만 있는데, 그럼 등가 응력을 사용한다 또는 등가 변형률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단축 응력 상태에서는 정확해요. 어떤 등가 응력을 쓰셔도 결과는 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 비례 다축일 경우에, 그죠? 두 번째 경우죠. 그죠? 비례 다축일 경우에는 이 등가 응력을 쓰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등가 응력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이 본미시스 스트레스라는 것이 항상 양수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양수 음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인을 곱합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이 절대값이 가장 큰 주 응력의 부호예요. S1이나 S2 중에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어느 부분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부분의 절대값이 크면 마이너스 시그마 본미시스고
양수 부분의 절대값이 크면 이제 플러스 시그마 본 미시스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르기를 그 signed 본 미시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본 미시스 스트레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호를 고려한 본 미시스 스트레스를 쓰시는 거고, 이제 응력인 경우에는 이제 본 미시스 스트레스 포뮬라가 이제 시기력이 주어져 있죠, 그죠? 주응력에 따라서. 그 변형력인 경우에는 비슷한데 여기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이제 그 포화송 이펙트에 영향을 받는 그 베타가 있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평균 응력에 영향이 무시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평균 응력은 그 하중의 평균 응력 아니고요.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Z가 있으면 그 세 값을 더하잖아요. 그 세 값을 더한 값. 그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더한 값은 이 본 미시스 응력에 안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시그마 1, 2, 3가 똑같은 값으로 해보세요. 굉장히 큰 값인데 똑같은 값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본 미시스 스트레스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항복 이론에 그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로는 항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 뒤틀림, 모양이 바뀌는 하중에 의해서만 항복이 일어난다는 게 본 미시스 이론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디스토셔널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떤 값을 넘어가면 항복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볼루메트릭 체인지는 볼륨이 바뀌는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는 항복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피로 파괴는 그런 그 하이드로스테릭 프레셔에 의해서 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본 미시스는 그걸 빼버렸는데 실제로 피로 해석은 그걸 고려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미시스 스트레스가 제일 높다고 피로 파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등가 응력이 이제 절대 최대 주응력인데요. 이게 이제 signed maximum principal stress죠.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그마 1, 2, 3가 이제 세 개의 주응력을 했을 때 저희들 만약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시그마 1과 시그마 3죠. 절대값이 시그마 1이 크면 시그마 1을 쓰고 절대값이 시그마 3가 크면 그냥 시그마 3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더 큰 값을 취하는 것이 이제 그 signed 절대 최대 주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각 사이클마다 최대 주응력이고 최소 주응력이에요. 이게 시그마 1이고 시그마 3죠. 그죠? 그러면 절대 최대 주응력은 이 경우에는 100을 택하고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을 택하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500을 택하고 마이너스 250 택하고 500 택하죠. 그래서 최대 진폭을 보면 최대 주응력만 쓰시면 실제로는 700인데 절대 최대 주응력을 쓰시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500과 플러스 500이기 때문에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컨서버티브하게 이제 그 진폭을 계산하죠. 그리고 본 미시스 스트레스나 아니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도 항상 그 앞에 그 최대 주응력의 그 사인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제 등가 응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죠. 세 가지 등가 응력입니다. 절대 최대 주응력, 본 미시스, 그리고 트레스가 세 가지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수직축으로는 그 양축성을 플러스해서 양축성 A죠, 그죠? 양축성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양축성이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도 없고 1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S1이 더 크기 때문에 S2 나누기 S1 하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래서 양축성이 지로인 경우는 단축이에요. S2가 지로이기 때문에 단축이고, 이제 1인 경우는 이제 등량축이라서 이제 S1과 S2가 같은 값을 가지는 등량축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제 순수 전단이에요. 퓨어 쉬어라고 그러죠. 순수 전단이고. 그렇게 이제 5가지 경우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 절대 최대 중력을 쓰시면 계산 결과가 애큐리트하게 나온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보셔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너무 컨서버티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실제적으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보시죠. 여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S1하고 S2가 보호가 다르고 S1이 크기가 더 큰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S3는 제로죠. S3은 이제 세 번째 주응력은 0이기 때문에 최대 전단 응력이 모아서클에서 이제 그 S1과 S2 사이에서 45도 각도 떨어진 점에 최대 주응력이 생기죠. 그죠?
반면에 이 경우에는 네 번째 경우에는 S1과 S2가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예요. 그러면 최대 주억력을 계산하실 때 이 S1과 S2의 반으로 계산하시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S3가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 주억력은 S1과 S3의 반경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크랙이 최대 전단 방향으로 크랙이 전가한다 그러면 표면에서 주억력의 45도 방향으로 표면 크랙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S1과 S2의 45도가 아니라 S1과 S3의 45도죠. 그래서 표면에서 45도 각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크랙이에요. 그러니까 크랙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표면 크랙이고 이것이 그 관통 크랙, 타입 A, 타입 B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관통 트랙의 표면 크랙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트레스카 방법이 정확하거나 너무 컨서버티브해요. 그죠? 반면에 이 절대 최대 주억력이 정확하거나 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이렇게 그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스카 쪽은 너무 안전한 쪽이고 절대 최대 주억력은 또 너무 조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쪽이고 그 보미시스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미시스는 그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보미시스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 결과를 하셔서 마이너스 NFX를 쓰셔서 필요 해석을 하셨으면 그죠? 그럼 어떤 지점이 크리티컬한 위치라고 판정이 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해석을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미시스 크라이테리아를 써서 한 점이 크리티컬하게 나왔으면 그 점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양축성을 한번 플러스를 해보시고 그럼 그 양축성이 이런 경우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보미시스를 썼으면 그 부분보다는 다시 트레스카 방법을 써서 다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데이터 결과의 신뢰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죠? 순수 전단인 경우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순수 전단은 S1하고 S2의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똑같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10에 보통 보면 16개의 디지트가 똑같아야 똑같은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 컴퓨터에서는 그 리얼 넘버가 똑같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뉴메리컬 노이즈 때문에 이게 조금 클 수도 있고 얘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 스트레스가 확 바뀌죠. 그죠? 그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이쪽이 커버리면 응력이 마이너스 S2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커버리면 플러스 S2가 되어버리니까 응력이 갑자기 확 바뀌기 때문에 이 전단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세 개 다 안 맞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플레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최근에 이제 80년대에 나와서 지금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단점은 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세상에 뭐 공짜가 없다고 표현을 하시나요? 그처럼 좀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임계면 방법이라는 것이 등가 응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이제 크리티컬한 면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임계면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표면에 그죠? 표면에 XY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죠? 표면에 XY 스트레스가 있죠. 코디네이터가 주어졌으면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떤 각도 P를 자르면 그 면에도 그 노멀 스트레스하고 쉬어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P파이하고 타우파이입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제가 등가 악력은 그죠? 등가 악력은 예를 들면 본미시스가 됐든 뭐가 됐든 등가 악력은 그 주억력의 사인에다가 등가 악력을 곱하는데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썼습니다. 제가 A가 0이면 그러면 그 B가 1이면 이 부분은 이제 최대 전단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아니면 A가 1이고 B가 0이면 최대 주억력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쉬어를 무시하고 이제 주억력만 고려하고 AB가 다 1이면 이제 그 본미시스예요. 그러니까 A, B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이런 이론이 되기도 하고 저런 이론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각도예요. 그래서 임계명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 피로 손상이 최대가 되는 각도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각도가 주어진 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만 주어졌으면 제가 그 점에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각도를 돌려가면서 각 스트레스를 구해서 피로 수명을 계산해서 그 피로 수명이 가장 작은 아니면 손상 정도가 가장 높은 각도를 임계면이라고 정의하고 그 면에서 수명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충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이 각도를 이제 10도씩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각 점에서 우리가 필요 계산을 18번을 해야 되죠. 이게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정확하지만 사람들이 쓰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NFX 그 필요 해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필요 해석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굉장히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계면 방법도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 시간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SN 커브를 사용하셨을 때 그렇고, 이제 그 변형률 수명법이 사실은 좀 더 복잡해요. 변형률 수명법은 이게 크랙 균열 핵 생성이 아니라 그 미소 균열 생성이거든요. 그 미소 균열 생성은 표면 안으로 들어가는 균열이에요. 그래서 표면 각도를 이제 180도로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각도도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두 개가 나오죠. 이제 이게 P가 있고 세라가 있고 이 두 개 각도를 다 나누는데, P는 이제 0도부터 180도까지 돌리고 이제 세타는 0도부터 90도까지 돌리니까 계산 시간이 9 곱하기 18하면 얼마죠? 162번이 되나요? 그 정도의 각 점에서 그만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로 알려지기로는 이 크리티컬 플레인, 인계면 방법이 필요 해석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이제 그 스트레인 수명, 그러니까 변형률 수명 곡선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또 변형한 그런 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주의하실 사항은 필요 균열은 대부분 구조물 표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차원이 좀 간단해졌죠. 그럼 실제로 해석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렇게 일반적인 평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의 기하학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코너가 있거나 아니면 홀이 있거나 뭐 너치가 있거나 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많이 생겨요. 그럼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2차원 응력 상태가 그 부분에서는 1차원으로 단축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구조물 형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균열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가면, 그 크리티컬한 부분에 가면 실제로는 3차원을 1차원으로 간단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축 필요 모델을 그냥 바로 쓸 수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하실 때 그럼 이 부분이 내가 단축 모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단축 모델로 쓸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럼 이게 비례다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응력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비례다축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러면 이제 등가응력을 쓰시면 되죠.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축 필요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축 모델이 제너럴 하니까 그 부분을 쓰자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가 먼저 다축인지 보시고 단축인지 보시고 단축을 쓰시고, 그 다음에 비례다축이면 또 비례다축 이론을 쓰시고, 그렇게 갈수록 이제 모델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축 필요 모델을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단순 하중 조건하고 그 단순 응력 조건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빔에 제가 하중을 F를 센터가 아니고 좀 다른 곳에 적용을 하면 하중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냥 밴딩 하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응력 상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이제 밴딩 때문에 인장이 걸리고 또 위치 때문에 이제 토션이 걸려서 실제로 응력 상태는 다축입니다. 하중 상태는 단축이지만 응력 상태는 다축이에요. 그래서 단축 하중이 단축 응력을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부분의 그 응력 요소 컴포넌트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변 하중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가변 하중은 이제 하중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필요해서 모델은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하중을 이제 여러분이 멀티바디 다이내믹스나 실험에서 구하시면 이제 하중 데이터가 막 들어오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프리프로세싱을 하실 때 이런 데이터는 다 소용없어요. 필요해서 이론에, 지금 현재 이론에 사용되지 않고 단지 하중의 방향이 바뀌는 점, 최고점, 최저점, 그죠? 그런 점들에서만 그 반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전되는 점에서만 데이터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가 양이 많으시면 그 프리프로세싱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를 다 없애고 나면 데이터가 좀 줄어들죠,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은 진폭별 사용 횟수를 계산하고 그 사용 횟수에 따라서 필요 손상이 얼만큼 누적이 됐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레인플로 계산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하려고 사전을 봤더니 낙숫물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 A에서 D까지 크기. A와 D, A 빼기 D를 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반 사이클이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D에서 요 I까지 온 것이 또 반 사이클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떨어진 것이 반 사이클. 그래서 각 해프 사이클로 그 진폭을 계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A 빼기 D 한 것이 진폭이고, 진폭의 2배죠. 그죠? 진폭의 2분이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B 빼기 C를 한 것이 진폭의 2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꼭 물이 떨어질 때 그 부분을 찾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요 부분이 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죠? 요 부분은 한 사이클이죠. 그죠? 이건 한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한 사이클 되고, 요 부분은 한 사이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사이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오실레이션이, 그러니까 작은 진동이 있고, 또 큰 진동이 있으면, 그죠? 큰 진동에 작은 진동들이 막 쓱 섞여져 있죠. 그죠? 근데 작은 진동만 계산하시면 큰 진동 잊어버리고, 큰 진동 계산하시면 작은 진동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인플로우 카운팅을 하시면 작은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요. 요걸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거를 하나로 계산하고, 그래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큰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레인플로우 계산법인데, 이미 그 ASM에서 계산한 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그럼 진폭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진폭으로 반복 횟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민 스트레스, 평균 능력이 얼마인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표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ASM에 보시면 이 테이블을 이제 32x32 매트릭스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32 구간으로 나누고, 그죠? 진폭을 32 구간으로 나눠서 각 레인플로에서 계산된 진폭과 응력의 그 횟수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로 평균 응력에 여기에 해당하는 진폭을 가진 것이 하나가 들어왔다. 그럼 0.5, 0.5, 0.5, 여기는 3개가 있었다. 1.5, 여기 2개가 있었다. 2.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을 3차원 그래프로 표현해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쪽은 진폭이 어떻고, 그죠? 이쪽은 평균 응력이 어떻고, 그럼 그 값이 몇 번 들어왔다. 그런 하중이 몇 번 들어왔다. 하중의 실제적인 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중의 인터벌, 그 구간을 구하는 거죠. 그 구간에 해당하는 하중이 몇 개가 들어왔다. 그 사이클 숫자가 이제 요 G 코드, 이제 G 엑시스입니다. 이걸 이제 설계한 사람이 이걸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하중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좀 판단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은 이런 진폭의 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진폭이 크죠. 그죠? 진폭이 큰 하중이 조금 들어오고 진폭이 작은 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레인플로우 그래프라는 것이고, 그 레인플로우 그래프를 실제로 그 손상 정도를 계산해 보면 이 사이클 N이죠. 그러니까 사이클 N입니다. 여기서 이제 NF는 이만한 응력 진폭이 들어왔을 때 그럼 얼만큼 사용하면 내 시스템이 피로 파괴가 일어나겠느냐? 그게 이제 NF예요. 그럼 N이 NF와 같아지면 다른 하중 다 없어도 그 하중만 있으면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비율을 이제 그 손상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N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손상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력 진폭이 작거든요. 이 부분은 숫자는 굉장히 작죠.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 응력 진폭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상 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설계한 사람이 그럼 내 시스템에 어떤 종류의 그 응력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 응력을 얼만큼 줄이면 내가 수명을 얼만큼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이제 각 요소별로 이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크기의 진폭이 NFH만큼 들어왔고, 이런 크기의 작은 크기의 진폭이 NFL만큼 들어왔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손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비율, 그죠? N 나누기 NF의 합이에요. 이 부분이 이만큼 데미지를 입혔고 이 부분이 이만큼 데미지를 입혔다. 그죠? 그 레인플로우 행렬의 각 컴포넌트의 값으로 가지고 제가 각 컴포넌트 손상을 계산하고 그 손상을 누적해서, 그게 이제 마이너가 한 일이죠. 그 손상을 누적해서 총 손상을 계산합니다. 토탈 데미지죠. 이 토탈 데미지가 1이라는 말은
이 토탈 데미지가 1이라는 말은 지금 주어진 하중을 한 번만, 그 지금 주어진 하중들의 그 그래프가 한 번만 들어오면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0.1이라는 이야기는 10번 더 하면 손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그 역수를 수명이라고 그럽니다. 피로 수명이라는 것은 그 손상의 역수인데 이 역수가 사이클이 아니에요. 사이클이 아니고 하중 블락 역수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1시간의 하중 블락을 가지고 피로 해석 수행을 했으면, 그죠? 그럼 그 1시간의 하중 사이클이 한 블락이에요. 그러면 피로 수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중 1시간의 하중 블락을 몇 개나 더 내가 내 시스템이 피로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피로 수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하중을 1사이클만 주셨으면, 그죠? 1사이클만 주셨으면, 그러면 이 하중 블록의 수가 사이클 수하고 같죠? 그럼 내가 이 시스템이 몇 사이클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다이내믹 해석을 하시거나 측정을 하시면, 한 사이클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운용 조건 전체를 다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운용 조건을 예를 들면,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루핑 그라운드가 있죠. 그 그라운드를 다 돌면서 한번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중 블록의 수라는 것은 그럼 이 프루빙 그라운드를 몇 번을 돌면 시스템이 피로 파괴가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변형률 수명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응력하고 변형률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레인 플로우 카운팅 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변형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죠? 그냥 응력을 0.5도 곱해서 그냥 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값이 이 점에서 A가 이 점에서 B로 갔다가 그냥 떨어지죠. 다시 C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또 이는 사이클 히스테리시스를 다 따라가면서 응력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력의 그래프와 그 변형률의 그래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변형률 수명법을 계산한 변형률 수명법에 사용되는 레인플로우 계산하실 때는 그런 비선형성도 고려하셔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가변 하중 부분에서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피로 해석을 좀 하시죠. 그 부분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들이 이제 피로 해석을 하시려면 일단 NFX를 켜서 가지고 모델부터 만들죠. 모델부터 만들어서 이제 재료 상수 정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발짝 물러나셔서 컴퓨터 앞에 서시기 전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가장 큰 단점이 뭘 못하게 하냐면 이 창의력을 없애는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앞에 굉장히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 앞에 서면 이 눈이 컴퓨터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서시기 전에 이미 내가 왜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그죠? 내가 왜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복잡한데 어떻게든 엔지니어는 그 하중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아폴로 11을 만들 때도 컴퓨터 거의 없이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도 엔지니어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스템을 자세히 쳐다보고 연구하다 보면 그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시스템의 하중 경로를 파악해서 이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 모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모델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모델은 그래프로 주어지거나, 그죠? CA에서는 그래프로 주어지죠. 그래프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인풋 파일을 보시면 숫자로 주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숫자로 주어지는데 그 숫자들이 조합해서 어떤 그 피지컬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는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랭귀지가 틀려가지고. 근데 그런 모델의 의미를 좀 파악하면 참 그게 해석 결과를 판단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력 수준이 얼마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 모델의 의미가 어디에서 응력 집중이 이런 시스템은 어디에서 응력 집중이 많이 생기고 어디가 어느 패스가 그 로드가 가장 많이 이제 트랜스퍼되는 패스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재료 상수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재료 상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보수적으로 실제로 산포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정확도에 따라서 90%라든지 99%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해석 목적에 따라서 그 이제 산포를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최소 자성법을 쓰라고 하지만 이제 피로 설계의 경우에는 최소 자성법이 아니라 이제 안전 설계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들을 이제 재료의 변이성을 고려해서 안전 계수에 설정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한 요소 모델을 생성하고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애큐러시를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렴성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응력이 조금만 변해도 수명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수렴성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피로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응력 수렴성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해봤어요. 1차원 요소의 경우에 요소 1, 2, 3, 3개가 있습니다. 그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 응력을 계산해 보시면 요소 안에서는 응력은 보통 선형이나 아니면 2차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형 엘리먼트를 썼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응력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요소 안에서. 실제로 요소 안에서 응력을 어디서 계산하냐면 소위 말하는 그 적분점에서 계산해요. 이 점에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요 점 사이에 응력이 선형으로 변한다. 아니면 2차로 변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그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 그 그래픽에서 컨트롤을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점에 같은 점이죠. 그죠? 같은 2번 노드에 2번 절점에 2번 엘리먼트 계산 응력하고 1번 엘리먼트 계산 응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딱 구하죠. 그죠? 평균 딱 구합니다. 평균 딱 구하고 평균 구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로 보시는 값들은 이 값이에요. 이 빨간 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래픽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흔히들 말하는 그 오차라는 것이 뭘 오차냐면 요 차이가 얼만큼 크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먼트에서 요소에서 계산한 응력과 평균에서 구한 응력의 차이가 얼만큼 되느냐. 그죠? 그 NFX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요소 수렴성 플롯이라 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빨간 부분은 그 차이가 큰 부분이고 파란 부분은 이제 그 차이가 적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메시 리파이먼트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제 모델을 임프루브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중이 어려워요. 하중이. 가장 간단한 예로 캔틸레버 빔하고 실제로 만든 빔하고 비교해 보시면 하중 똑같이 써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캔틸레버 빔에서 구하는 응력하고 실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응력하고 다릅니다.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틀린 거예요.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틀린데 오차는 대부분 오차는 그 경계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가장 큰 오차는 주로 이제 경계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 작용 하중과 리액션의 구분이 좀 필요해요. 이 차량이죠. 주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가진이 들어오죠, 그죠? 이제 로드 프로파일에 의해서 이제 하중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다이나믹 해석이 아니고 스테릭 해석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 그러면 경계 조건을 어디다 두시겠어요? 아무도 고정된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중 주면 구조물 이제 날아가죠, 하늘로 막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를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다이나믹 문제를 저희들이 다이나믹으로 안 풀고 많은 경우에 스테릭으로 정적 해석으로 풀거든요. 그런 하중 작용점하고 실제로 구속점하고 같아지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너시아 릴리프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조인트 메소드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진보된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언제 그러면 정적 해석하고 언제 동적 해석합니까? 이제 관성 질량의 영향이 적은 경우,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한 이그젬플을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관성 질량의 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정적 해석하셔도 상관없고, 관성의 영향이 커진 경우에는 동적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적 해석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종류를 결정하셔야 돼요. 제로를 설정하시고 모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필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닛 하중을 줍니다. 단위 하중을 줘요. 이제 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 하중을 줘서 응력을 계산합니다. 그때 그 계산한 응력을 응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응력 영향 계수라 그래요. 그럼 그 응력에다가 제가 하중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 하중 프로파일을 곱해서 그 곱한 값을 이제 다이나믹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아니죠. 다이나믹 애널리시스에 나오는 다이나믹 스트레스하고 이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그죠? 이 스트레스는 정적 해석해가지고, 그죠? 하중 1을 줘서 정적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중의 타임 히스토리를 곱해서 구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니까 스테릭 트랜지언트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해석도 아니고 스테릭 해석도 아니고 스테릭 트랜지언트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하중에다가 응력 영향 계수를 곱해서 동적 응력 계수하는 거예요. 이 방법 때문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작게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다이나믹 해석을 하셔서 다이나믹 스트레스 구해서 필요 해석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하중 버리까지 들어오고 2번 하중 호리존털이 들어오면 1번 하중만 따로 계산하고 2번 하중 따로 계산해서 더 할 수가 없어요. 다이나믹 해석을 하시면. 왜냐하면 1번 하중과 2번 하중의 연합이 어떤 다른 그 시스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그런 방법이 가능하죠. 그 동적 해석 응력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레인플로우 어널리시스 하고 해서 이제 필요 해석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에서 모델 재평가죠. 모델 재평가 딱 말씀드렸죠. 양축성을 평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응력이 얼만큼 이제 수렴했는지 그런 모델 수준 같은 걸 평가를 하시는데 대부분 거기서 딱 스탑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서 딱 그만 멈추세요. 그 이제 그 위에 계신 보스한테 들고 가죠. 이렇게 해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스는 항상 그대로 안 있죠. 항상 묻죠. 그러면 요거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요거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민감도 평가인데 그 민감도 평가를 미리 해가시면 참 좋은데 보통은 이제 보스한테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하죠. 그죠? 그런 문제들인데 민감도 평가를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그 SN컵에서 제가 그 인장 강도를 바꿔봤어요. 550부터 750까지. 피로 수명이 얼마큼 바뀌는지 봤습니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피로 수명이 2000부터 3500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로 수명이 바뀌죠. 근데 SU는 그런데 제가 SE를 바꿔봤어요. 피로 한계 영역이죠. 그죠? 근데 얘는 550부터 750까지 바꿨는데 이번에는 300부터 350까지 조금만 바꿔봤어요. 많이 안 바꾸고. 근데 보세요. 피로 수명이 2000이죠. 2000. 여기는 200만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피로 한계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2000에서 3500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이 피로 한계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질문을 해야죠. 그럼 내가 이 SU나 SE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신뢰성이 줄어들면 이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죠. 반면에 SU는 신뢰성이 좀 없어도 그게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든 그 설계와 해석의 기준이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좀 평가해 보시고 아니면 다시 사이클로 다시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시고 이제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 흐름도를 그려봤는데요. 구조 형상 모델 만드시고 그다음에 단일 하중 주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단일 하중을 줘도 상관없는데 요즘은 이제 단일 하중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큰 하중을 줘요. 큰 하중을 주고 이제 다이내믹 로드 히스토리라는 것이 그 하중의 스케일 팩터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일 하중을 주시고 이제 제로 무성치 있죠. 그럼 유한호수 해석하셔서 응용 영향 계수 구하시고 그죠? 응용 영향 계수 구하고 그다음에 멀티바디 다이내믹 애널리시스나 실험을 하면 그 이제 외력이 나오죠. 그죠? 그 외력하고 응용 영향 계수를 곱해서 중첩법이라고 그러죠. 곱해서 동적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테릭 트랜지언트인데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이나믹 시스템인 경우에 이 하중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질량이나 그 감소의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속도와 가속도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량 텀을 하중 텀으로 옮겨서 실제로 하중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너시아 텀과 질량 텀과 그 감소 텀을 같이 고려해 줘야만 실제로 다이나믹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 동적 행렬 일단 구하셨다면 그 동적 응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응력이나 변형률을 사용하셔서 레인플로우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전처리라고 했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레인플로우를 하셔서 이제 균열 생성을 수명 예측하신다든지 이 경우에는 이제 SN컵을 쓰는 거죠. 아니면 그 응력이나 변형률을 가지고 이제 균열 성장 수명을 예측하신다든지 이제 설계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열 생성 수명 예측을 먼저 하고 그 지점에서 균열이 생성될 각도와 크기를 예측한 다음에 균열 성장 예측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다스 IT에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NFX에서 하실 때는 이제 여기가 지금 퍼티그 애널리시스 윈도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igned bonmises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가 응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등가 응력을 사용하실 때 이제 어떤 등가 응력을 사용하실 거냐, 이제 평균 등가 응력이냐, 최대 등가 응력이냐, 아니면 최소 등가 응력이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평균 응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응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굿만을 쓸 것이다, 거부를 쓸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세 개를 다 설정을 하시면 결과가 이제 세 개가 다 생깁니다. 이게 너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고 굿만을 쓴 경우고 거부를 쓴 경우 세 개에 대한 결과가 다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이제 데미지 손상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데미지하고 필요 수명 그렇게 값들이 필요 수명과 손상 정도가 플러스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그러면 그런 필요 수명을 계산할 것이냐? 표면에서 계산할 것이다. 전체 노드 다 계산할 것이다. 아니면 선택된 노드에 대해서만 계산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최대 악력이 항상 그 최소 수명이 항상 표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운더리만 해서도 충분합니다. 머티리얼 그 제로 무성치를 계산하실 때는 이제 제로 무성치 보시면 여기가 SU죠, 그죠? 인장 강도 그리고 여기 SE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필요 한계 영역 그리고 여기가 NE 요 세 값만 주시면 SN 커브는 만들어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소 자성법이나 아니면 어떤 A 베이시스, B 베이시스로 정하신 어떤 펑셔널 폼이 있으면 함수 형태가 있으면 함수 형태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함수 형태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응력 진폭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테이블로 만드셔서 SN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중도, 그죠? 다이내믹 하중도 이렇게 이제 타임 히스토리로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엑셀 파일이 있으시면 그걸 또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바는 민감하다는 것,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 물리적 거동과 제로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엘리먼트를 어떤 요소를 쓰실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2차 요소를 많이 쓸 것을 추천합니다. 2차 요소가 그 응력 계산하는데 훨씬 더 정확해요. 1차 요소보다. 1차 요소가 훨씬 간단하고 모델링하기 편하지만은 실제로 응력 계산하실 때는 2차 요소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경계 조건의 오차는 메시를 아무리 줄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유한 요소의 가장 큰 그 약속이 뭐냐면 메시를 줄여가면 그 정확한 해에 수렴한다라는 것이 유한 요소의 가장 큰 장점인데, 반면에 경계 조건의 오차가 있으면 아무리 메시를 줄여가셔도 그 값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쉘을 쓰실 때는 NFX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쉘의 두께 방향 스트레인을 계산하지 않아요. 두께 방향 스트레인을 그냥 0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그럼 실제로 0이 아니죠. 이게 인장이 생기면 그 포화송지 이펙트 때문에 두께가 줄어들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인을 쓰실 수 없고 응력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NFX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께 방향의 스트레인을 계산해서 출력하고 있으니까요. 빔이나 바 요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 단면이 변화할 때, 그죠? 빔의 두께가 서로 이제 그 단면이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에 실제로는 응력 집중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빔 요소를 사용하시면 그런 영향은 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빔 요소를 쓰실 때는 빔 요소를 쓰셔서 퍼틱 해석을 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해석의 종류인데요. 이제 그러면 어떤 해석을 사용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흔한 것이 정적 해석에 응력 영향계수를 구한 다음에 다이내믹 동적 하중을 곱해서 동적 응력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중첩법이라 그러고, 이 단점이 이제 질량 효과나 감소 효과 등을 무시한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복수 하중인 경우에 중첩법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축 방향으로 하중이 이런 하중이 들어오고 다른 축 방향으로 다른 하중이 들어오면 각각 따로 계산을 해서 중첩법을 더해서 필요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스테릭 트랜전트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인 이제 다이내믹 경우에 이제 트랜전트 다이내믹 애널리시스 하시죠. 그죠?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중이 따로 들어올 경우에 이제 중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 중첩법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슈퍼포지션 방법이라 그러죠. 이 방법은 이제 주파수 응력에서 모두 쉐입을 구하고, 그 모두 쉐입의 선형 조합으로서 동적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모두 중첩법이 지금 이제 NFS에 들어있고요. 그럼 주파수 응답이라는 건 잘 안 쓰시는데 주파수 응답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랜덤 진동인데, 랜덤 진동이 뭐냐면은 많은 하중의 경우에 예를 들면 차량이 주행하는 하중이나 아니면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하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웨이브가 오는 그런 하중의 경우에 다음에 측정해 보면 하중이 또 틀려요. 다이내믹이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그 랜덤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중을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해 보면 실제로 같은 현상인데도 하중이 틀립니다.
사실은 레인플로 카운팅을 해서 하중을 하나하나 따라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중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죠? 이런 하중이 들어오는 거네. 그죠? 이런 하중이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굳이 랜덤한 부분을 그 레인플로 카운팅을 따라서 하중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분포를 주파수 영역에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게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죠.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하중이 들어올 프리퀀시가 얼만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하중이 들어오면 응답, 그러니까 응력이나 변이나 있는 응답들도 이 관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빨라지죠. 레인플로 카운팅하고 각 타임마다 응력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분포가 들어오면 이 분포를 가지고 응답의 분포를 구해서 이 응답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수명을 예측합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랜덤 진동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하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축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 응력이 방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이 이제 해석 결과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 부분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취약 부분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 취약 부분이 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그 취약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보시죠. 이제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을 제가 이제 컨트롤 플랫 한 것인데, 수명이 보통 컨트롤 플랫 하시면 작은 부분이 이제 원래 응력을 플랫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니까 작은 부분이, 응력이 작은 부분이 파란색이죠. 응력이 큰 부분이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제자한테 이제 경고를 주죠. 이 부분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주는데, 실제로 수명은 반대예요. 수명이 짧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죠. 많은 부분이 취약하지 않죠. 수명이 긴 부분이 취약하지 않죠. 그죠? 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취약한 부분은 여기에요. 그래서 그냥 플랫 하시는 것보다는 색깔을 바꾸셔서, NFX 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컨투어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꾸시면 실제로 이제 취약한 부분이 빨갛게 나오죠. 그런 기능이 이제 리포팅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같아요. 수명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뀌기 때문에 10의 3성부터 10의 7성까지 바뀝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컨투어 플랫을 하면 최대값이 10의 7성이죠. 그죠? 10의 7성이에요. 그러면 그 10의 7성 구간을 예를 들면 컨투어 색깔을 10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의 6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개 구간이 되는데, 그러면 10의 6성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여긴 다 한 구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0의 6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의 6성이고, 10의 6성이고, 10의 6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수명이 짧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로 변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색깔이 막 변하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 그래프죠. 이 부분이 수명이 짧은 부분인데 제가 색깔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색깔이 짧은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 10의 3성부터 10의 6성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은 다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포기하셔도 되고, 실제 컨투어를, 제가 원하는 바는 이제 컨투어 플랫을 하는 소프트웨어들 중에 이 로그 스케일로 플랫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로그 스케일로 플랫 하시면 그러면 되죠. 로그 스케일로 플랫 하시면 여기에 색깔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도 충분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로그 스케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취약하지 않은 하이 사이클 부분은 다 포기하시고 이 부분만 따로 플랫 하시면 따로 플랫 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는 여기가 더 취약하게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되죠. 근데 로그 스케일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로그 스케일 시스템이 더 좋고, 로그 스케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자동으로 컨트롤만 플러스 할 때는 이제 최대값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값을 훨씬 더 작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값을 설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수명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레인플로우를 통해서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하중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 데미지가 많이 가는지를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취약한 노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좀 해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하중입니다. 하중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시거나 엔비디아를 해서 구해보시면 이 하중에 이 노이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노이즈하고 스파이크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니죠. 이런 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노이즈인데, 이 레인플로우 카운트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측정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필터를 하시고, 하이사이클 부분은 필터를 하셔서 필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 수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험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런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여과기를 통해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필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많은 경우가 그러면 내가 정적 해석을 해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다이나믹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적 해석은 굉장히 빠르죠. 그죠? 정적 해석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것이고, 동적 해석은 굉장히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바는 들어오는 하중의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엔지니어가 잘 알면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중의 주파수하고 고유 진동수가 비슷한 크기의 값을 가지면 동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중의 주파수하고 고유 진동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특히 크거나 아니면 특히 작거나 많이 나면 정적 해석을 하셔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간단한 예로 제가 웹8보 쉘을 만들었는데요. 고유 진동수가 0.86입니다. 첫 번째 그 프리퀀시가 0.86이에요. 그런데 하중을 끝에서 이제 이 다이나믹 하중을 주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하중 주파수가 1Hz죠. 그러니까 0.86Hz에서 1Hz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0부터 10초까지 해석을 하면 이제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스테디가 되는 파란색은 제가 그 응력 영향계수를 유닛 하중을 단위 하중을 구해서 응력 영향계수를 곱해서 구한 응력이고요. 이제 빨간 부분은 실제로 다이나믹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색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그린색 부분은 이제 다이나믹 해석을 모두 슈퍼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해석을 한 겁니다.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응력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시스템의 그 다이나믹 리스판스가 이제 그 가진의 익스테이션의 프리퀀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중 주파수를 0.86으로 주면, 그죠? 0.86으로 주면 여기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 레조넌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공진이 생기죠. 공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 하중 주파수가 굉장히 천천히 돌아요. 0.1Hz로 들어옵니다.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는 0.86Hz죠. 그런 경우에는 스테릭을 하시든 다이나믹을 하시든 모두 슈퍼포지션을 하시든 필요 수명 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다이나믹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판단을 하실 때는 먼저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알면 간단한 방법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쉽게 어떤 방법을 써야만 되는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이나믹 해석을 하셔야 되면 전체 시스템을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컴포넌트 모드 신테시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각 부분을 부분 구조로 만들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테그레이션만 간단한 방법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이제 패럴렐 프로세싱도 가능하고 또 해석 효율을 높이고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이 실제로 그 부분 구조 해석을 해서 이제 그 필요 해석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이제 응력, 스트레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어떤 값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엘리먼트가 있으면, 요소가 있으면 요소의 중심에서 응력 계산하면 되죠. 그 부분은 이제 각 응력마다 각 요소마다 응력 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 값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최대 응력이 줄어요. 여기 응력은 항상 여기 응력보다 작습니다. 최대 응력이 줄어서 실제로 계산되는 응력 숫자가 낮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요소 중심 응력이고, 다른 하나는 절점 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절점 응력이 실제 우리가 컨트롤 플랫에서 본 절점 응력이 있는데, 그 응력은 실제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스트레스는 응력은 요 꼽표가 되는 요 부분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꼽표가 된 부분이 이제 그 포스트 프로세싱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요 부분들을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죠. 근데 그 부분이 또 다른 요소에도 속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4개의 요소가 공유되어 있는 노드라 그러면 그 4값을 다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이 부분에서 평균을 합니다.
그 인접한 요소들의 평균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은 요 4개 중에서 최대값보다는 항상 작아요. 평균을 하니까 최대값은 줄고 이제 최소값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실제 계산한 값은 실제 그 수명은 그 요소에서 계산되는 적분점에서 계산되는 그 응력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추천하기로는 평균을 안 낸 최대 절점 응력을 가지고 계산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 이제 non average maximum stress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요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평균을 안 한 최대 절대 응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값이 120이 나오고 80이 나오고 90이 나오고 100이 나왔을 때 그럼 요점에서 120을 그냥 쓰는 거예요. 평균을 내지 않고 그런 값입니다. 이 쉘 요소 중에 가장 챌린지한 경우가 이건 같아요. 이면에 엘리먼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면에 엘리먼트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엘리먼트만 더해서 계산할 건지 아니면 이 엘리먼트도 더해서 같이 계산할 것인지 그게 복잡해지죠. 그죠? 쉘 요소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30도 이상 떨어지면 이제 그 노달 스트레스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고 30도보다 더 작으면 이제 같이 계산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주의하시는 게 좋죠. 이제 벌크헤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로 이제 균열이 날 때 이런 데서 많이 나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응력 계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3차원 요소는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부분은 거의 똑같은 거 스킵을 하고 많은 경우에 표면 요소라는 걸 만들어요.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이제 이게 솔리드 엘리먼트인데 그죠? 3차원 요소인데 이제 균열이 표면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이 표면에 그 서피스 엘리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서피스 엘리먼트에서 이제 응력을 계산하면 훨씬 더 이제 응력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NFX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딜레마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조그만 구멍이 있는 판재 같은 경우에 균열이 나면 피로 파괴되면 여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을 모델링 하려면 엘리먼트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 지금 177개의 요소를 썼습니다. 그래도 부정확해요. 그래도 이 부분의 응력을 정확하게 계산 못합니다. 이 정도 작은 메쉬를 해도. 그럼 이 부분이 그냥 한 판재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어떤 배선을 사용하기 위한 조그만 홀이 있을 경우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모든 것을 다 모델링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판재로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죠? 판재로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응력 집중 개수를 꼭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모든 문제를 유한요소 출력 결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그냥 이 간단한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쓰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이런 메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형상을 정확하게 복사해서 유한요소를 만들려고 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렴성, 이제 싱귤레리티인데요.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한요소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응력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응력 집중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를 더 잘게 자르고 잘라보시면 응력이 수렴을 안 합니다. 요소수가 많아질수록 응력은 계속 늘어나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응력은 이제 무한대가 나오죠. 실제로 우리 구조물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물을 딱 보시면 딱 90도로 직각에 딱하게 못 만들고 그거 보면 작지만 항상 그 필렛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작게.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싱귤레리티죠. 이런 부분은 거의 아무리 리파인을 하셔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시는 것보다는 공칭 응력, 이 부분부터 먼 곳에 있는 응력과 응력 집중 개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이거는 지금 스트레스 플로우를 갖다가 플로우처럼 생각해서 이 응력 집중이 생기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 플로우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메쉬를 잘게 자르셔도 응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자주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공칭 응력을 사용하셔서 응력 집중 개수를 곱하시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정적 해석이에요. 스타일 어널리시스를 하셔가지고 본미시 스탯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75,000이죠. 여기는 지금 97,00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먼저 항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필요 해석을 하셔서 보시면 여기는 수명이 175,000이 나오고 여기는 수명이 46만이 나옵니다. 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등가 응력은 여기가 최대점인데 최소 수명은 딴 곳에서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밴딩하고 압축하고를 합친 거죠, 그죠? 이 부분은 압축이고 이 부분은 밴딩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 부분의 응력을 그려보면 이 부분은 압축의 큰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이 부분은 인장의 작은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응력 진폭 자체는 이 부분이 높지만 피로 수명은 이 부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본미시 스트레스가 최대가 된다고 해서 수명이 그 부분이 취약한 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피로 해석이라고 하면 이건 중첩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선형 해석에 단위 하중을 주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스트레스 로드 히스토리를 곱해서 다이내믹 스트레스를 구하는데 비선형 해석인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선형 해석은 하중과 응력과의 관계가 선형이기 때문에 제가 하중이 변하면 응력도 같은 율로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첩법을 사용하는 건데 비선형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접촉이 들어가는 경우 지금 여기 이제 핀이 있고 그죠? 이 피봇이 이제 있는데 조인트죠, 그죠? 하중을 여기서 이제 아래 위로 하중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단위 하중을 줘서 이제 접촉력을 구했어요. 접촉 스트레스를 구했습니다. 접촉 응력을 구했는데 그럼 하중이 아래 위로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중첩법을 썼다면 응력도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실제로 이 부분에 접촉이 생기기 때문에 접촉은 비선형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의 응력은 이렇게만 생기는 거예요. 이 피로 해석하고 이 피로 해석하고 결과가 틀리죠. 그래서 비선형 해석일 때는 이제 중첩법을 쓰실 수 없고 실제로 그 히스토리를 다 따라가셔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리서치의 일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신뢰성 기반 피로 해석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 캐터필라에서 사용되는 그 휠로드라는 그 굴착기입니다. 하중들이 이제 다이내믹 하중이 들어오죠. 그럼 저희들이 그 하중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접부인데요. 용접부에 대해서 이제 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회사들이 응력 기반한 피로 해석 설계는 하지 않고 보통 신뢰성을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이 부저가 피로 파괴 일으킬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SN 커브도 이렇게 한 선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분포를 가지고 제로 상수가 분포로 들어오죠. 분포로 들어오고 하중 자체도 다이내믹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그 피로 수명을 계산해 보면 피로 수명이 딱 한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냅니다. 그것이 이제 머티리얼 스트렝스고, 그럼 이제 해석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는 분포를 가지죠. 그럼 이 오버랩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벨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안전계수를 이용한 설계는 요 평균값과 평균값 차이에 내가 얼만큼 안전계수를 주느냐, SF가 안전계수죠. 라는 설계이고, 이제 신뢰성 기반 설계는 SF를 곱하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을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구조물의 형상이나 용접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 분포를 바꿔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확률을 가지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현재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가압력 우리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이제 쉽게 쓰는 방법들인데 을 사용하실 때는 이 주응력축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항상 조심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응력축이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 없이 임경원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변 하중 때 이제 하중 블록수 계산하는 거, 그리고 손상 정도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응력의 수렴성, 응력과 변형력의 수렴성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적인 해석을 하실지 동적인 해석을 하실지 등 그런 해석 방법은 모델의 크기나 그동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민감도 해석을 해보시면 그 해석 결과의 신뢰성이 얼만큼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력 계산 위치 그리고 요소들의 연결 양식 또 미소 특징 그리고 특이성 등을 좀 고려하셔서 모델을 단순화시키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면 또 필요한 만큼의 그 상세한 설계를 상세한 모델링을 하셔서 필요 해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끝인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혹시